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기술적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정보보호에서는 관리적 보호 조치, 물리적 보호 조치, 그다음에 기술적 보호 조치가 있는데 기술적 보호 조치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 이 29조를 보면은 이제 요약해서 29조에는 이제 개략적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고시로도 이제 더 자세히 나와 있고, 이 고시로도 부족을 해서 해설서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뭐 CPPG라든지 ISMSP 공부라든지 뭐 피아 공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보보안 기사 뭐 이런 등등 뭐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해설서를 보셔야 됩니다. 법률만 보고 그다음에 해설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집을 했어요. 수집을 하고 이제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면은 뭐 이용도 하고 이제 할 때 보관 관리는 관리를 잘 하라는 얘기죠. 안전하게. 예? 안전하게 관리를 유출되지 않게, 해킹당하지 않게, 네? 안전하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보호 수준이라는 게 평균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서 바로 여기가 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 최소가 수준인 거예요. 뭐 평균으로 해서 여기가 정보보호 수준이다. 에버리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2015년 2월 6일 날 YTN에서 나온 그 보도인데 10분이면은 대부분 그 홈페이지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해킹한 사람이. 그래서 국내 모 사이트에 해킹을 해서 1,000만 건을 이제 훔쳤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보시면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은 실제 이 해킹의 행위자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나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제29조를 보기 전에 우리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주요 원인을 보면은요, 15년에서 18년 사이인데, 주로 보면은 외부 공격이 80%고, 이제는 관리자 부주의가 9%고, 내부 직원의 유출이 1.8%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 아주 OWASP 탑 10 그 취약점에 의거해서 아직도 그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홈페이지 취약점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ABC PHP를 이제 뭐 게시판에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업로드를 해서 이게 잘못해서 실행을 하면은 쉘이 돌아가는 거죠. 이 안에 예를 들면 RM, -R, 아스타 이런 게 이 쉘이 만약에 이제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은 이 디렉토리 다 밑에 있는 거는 다 딜리트가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OS에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뭐 바이너리 파일이라든지 또 뭐냐 라이브러리 파일 뭐 이런 게 지워지면 이게 뭐 큰일 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SQL 그 구문의 어떤 그 로지컬한 어떤 그 에러를 이제 유발시켜 갖고 하는 SQL 인젝션을 이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 뽐뿌하고 아시아나항공 여기 어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에 의해서 그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고 어드밴스드 퍼시스턴트 스트레스에 의해서 뭐 SK컴즈, 한수원, 인터파크 이런 데가 다 유출이 됐던 그 사례들입니다. 자, 29조 이게 그 법 29조에 있는 그 안전한 관리,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민감 정보, 고유식별 정보 등이 있어요. 개인 정보가 그러니까 결국 개인 정보라는 얘기예요. 요 민감 정보하고 고유식별 정보는 뭐죠? 주민번호, 여운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민감 정보는 뭐였어요? 예를 들면 사상, 뭐 신념, 그 다음에 뭐 노조 가입, 그 다음에 뭐 정당 가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정치적 견해, 그 다음에 건강 정보, 그 다음에 성생활 정보, 그 다음에 또 뭐 유전 정보, 또 뭐 범죄 정보, 그 다음에
이번에 시행령에 새로 들어간 이제 생체 정보하고 또 민족 정보의 다문화로 되면서 이 민족 정보가 이렇게 들어간 게 좀 특이한 사항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민감 정보고 기타 개인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민감 정보다라고 느끼면 민감 정보였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법에 등으로 안 돼 있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민감 정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개인정보는 안전한 확보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시로 이제 되어 있어요. 이 고시를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고시를 이제 전체 볼 겁니다. 근데 그 고시에 보면은 이거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최소한의. 이거 이상으로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또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크게 여섯 가지가 이제 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ISMS 그 이제 인증을 하게 되면은 법적 증거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거는 P를 인증을 안 받고 ISMS 인증을 받더라도 이 내부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내부 관리 계획 수립을 해서 수립을 할 때 법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법적 증거성이 있거든요.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제 통제 항목으로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접근 권한 제한 조치를 하게 돼요. 접근 통제는 뭐예요? 이거 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여기는 개인정보보호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정보보호의 접근 통제는 뭐 네트워크 차원에서 접근 통제가 있을 수 있고 서버 차원에서의 접근 통제가 있을 수 있고 DB 차원에서의 뭐 접근 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통신 장비 라우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방화벽 이 자체의 접근 통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게 이 방화벽에서 주로 이제 그 접근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 사이에 DMZ 존을 놔서 여기에 이제 서버팜 을 놓게 되죠. 뭐 웹서버하고 이제 와스는 이제 요 뒤에다 놓고 요게 이제 내부망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그 서버팜을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웹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이제 웹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뭐 그룹웨어도 있을 수 있고 웹은 여기 있으니까 DMZ 있으니까 그룹웨어 있을 수 있고 뭐 이메일 서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내부망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용자가 이제 연결해서 쓰고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방화벽이 특정한 뭐 IP하고 특정한 포트, 80 포트만 들어올 수 있게 요 웹을 보기 위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이제 뭐 뭡니까 억셉트를 이제 허가를 해줄 겁니다. 퍼미트를 이제 해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 통제가 되고 이게 예를 들면은 요 그룹웨어 같은 이제 그룹웨어 그 관리자 메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메뉴에 대한 그 접근 권한 누가 이제 이거를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죠. 음?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러니까 직원이 만약에 A, B, C, D가 있으면은 A 또는 B에게 주는데 A는 전체 딜리트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까지 주지만 요 B는 리드만 가능하게 그렇게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한 조치가 이제 상세하게 고시에 보면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기술을 적용을 해라. 예를 들면은 여기 이용자가 크롬이나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해서 이 웹을 이제 봅니다. 이 웹을 보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서 뭐 여기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여기에 전송되는 개인 정보는 어떻게 해요? 인크립션 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인크립션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SSL 이제 TLS 1.3 이상 버전을 이제 사용하게 돼야 되는 거죠. 이 버전도 1.1, 1.2를 쓰면 안 돼요. 1.3 이상을 써야 됩니다. 인크립션 하라는 거예요.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HTTPS를 많이 이제 SSL, TLS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용을 안 하면은 ISMS 인증받을 때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접속 기록의 보관이 중요해요. 이 웹이 있고 요거에 대한 DB는 요 내부망에 있겠죠. 여기 이렇게 DB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와스는 요 내부망에 뭐 있다고 보고요. 요 DB에 대한 이제 액세스를 해요. 그러면 이 액세스에 대한 로그 파일을 잘 관리를 하라는 거죠. 보관을 잘 하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년 이상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 1회 이 접속 기록이 로그 파일이 위변조가 됐는지 또는 쓸데없이 어느 개인정보 취급자가 이걸 많은 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를 했는지 이런 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을 다운로드 같은 거는 별도 작성을 해서 팀장이나 이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접속 기록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규제가. 그죠? 이 접속 기록뿐만이 아니라 여기 DB에 있는 접속 기록뿐만이 아니라 ISMS 인증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월에 대한 접속 기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장비 라우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DLP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데 다 뭐 서버 자체의 어떤 로그 파일들도 전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접속 기록을 통합하는 이제 통합 관리 접속 기록 이제 솔루션이 이제 보안 기업체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백신 설치하라는 거예요. 네. PC에다가 이제 백신 설치를 해서, 그 갱신도 하고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서버에도 백신이 있습니다. 서버용 백신이 있으니까 서버용 백신을 설치를 또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이 서버용 백신은 라이센스가 이렇게 싸질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보안 조치예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보관 시설에 뭐 내화금고에다 중요한 거는 뭐 내화금고에다 넣는다든지 그죠? 별도 잠금 시건 장치가 이제 있는 곳에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내화금고라든지 전산센터가 없어요. 근데 USB에다가 이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파일을 넣어서 이제 했어요. 그럼 이거 보관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냥 책상 서랍에 있잖아요. 책상 서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 대신 이 책상 서랍이 시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할 때 이거를 자물쇠를 잠가놓고 퇴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기업의 이제 규모에 따라서 최대한의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접속 기록 이게 2019년 6월 7일 날 이제 고시가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특히 접속 기록에 대해서 개정을 했어요. 이게 왜 개정을 했냐면 사실 이 해킹이 일어나잖아요. 해킹이 일어나면은 바로 하나요? 이 기업에서 해킹했어요. 예, 방화벽을 이제 예를 들면 뚫고 해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내부자가 예를 들면 PC에다가 USB 저기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유출됐어요. 그 다운로드를 예를 들면은 뭐 했을 때 접속 기록을 잘했으면은 뭐 수백만 건이 다운로드 됐다라는 게 접속 기록에 남겠죠. 그런데 이거 바로 그 다음날 거의 모릅니다. 대부분 이 유출된 그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판매되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오고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에 이 기업이 알아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한 6개월 지나서 알아요. 6개월 이후에.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000건 이상이다. 그러면 신고하게 되잖아요. 그럼 신고하면은 어디입니까? 개보이하고 키사의 그 직원이 가서 예를 들면 이제 실사를 하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접속 기록이란 말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그러니까 DB 보는 거죠. 이 DB의 그 로그 파일을 이제 보는 거예요. 누가 접속을 해서 뭐가 다운받았는지, 어느 해킹이 뭐 뭘 했는지를 보게 돼요. 그런데 접속 기록이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 규정은 6개월만 보관하게 돼 있어요. 6개월만. 근데 이게 해킹이 발생한 게 예를 들면은 뭐 8개월 전인데, 예? 6개월만 보관하니까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일어났는지 파악을 못 하잖아요. 원인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지금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해킹이면 그 해킹에 대한 그 원인 분석을 하게 돼 있잖아요. 어떨 때는 민간합동조사단이 들어와서 조사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런데 6개월만 보관을 하니까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1년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가 이게 없었어요. 이게 예를 들면 계정, 뭐 아이디죠. 그 다음에 접속 일시. 이 접속 일시는 당연히 있죠. 2020 뭐 1년 뭐 6월 며칠 이렇게 몇 초까지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접속지 정보 이거 IP 주소죠. 그 다음에 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 예를 들면 홍길동에 대한 거를 리드 했느냐, 업데이트 했느냐, 딜리트 했느냐, 크리에이트 했느냐, 이런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수행 업무, 조회를 했는지, 다운로드 했는지, 딜리트 했는지, 이런 업무까지도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강화됐어요. 그걸 또 수기로 하면 안 되고, 전자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접속 기록은.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게 이제 고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CPO,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이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접속 기록의 보관 점검, 암호화 조치 내부 관리 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일에 점검 관리하게 돼 있어. 특이 사항이 없는지 그 뭐 실무자가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를 가고 뭐 점검을 하겠죠. 이렇게 동글뱅이, 요거는 X, 요거는 세모. 그래서 이거를 개인 CPO가 보고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특이사항이 없는지. 그 다음에 접속 기록은 6개월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이건 1년 이상으로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은 1년 이상 보관하게 돼 있어요. 다만 5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위식별 정보, 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간은 내가 이런 거 따지느니 그냥 2년 그냥 보관하지. 그래서 2년 보관해요. 요새는. 내부관리 이행실태 점검에 접속 기록에 관한 사항은 이제 포함됐다. 아까 여기에는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행실태를 점검을 내부관리 계획에다 포함을 하는 거고 접속 기록 점검 주기도 월 1회로 예전에는 반기별이니까 6개월이죠. 6개월에 한 번씩 했었는데 월 1회로 이제 바뀌었어요. 월 1회 특이 사항이 없는지 이 접속 기록을 보고 이게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혹시 액세스한 건 아닌지 이 DB를 액세스한 건 아닌지 접근 권한이 명확하게 있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접근했는데 예를 들면 뭐 40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로드를 했어요. 그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운로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어요. 확인해라. 누가 CPO가 승인을 하고 또는 확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속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그 법에다가 고시에다가 이제 그걸 더 강화를 시킨 겁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이에요.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대부분 보면은 이 홈페이지가 예를 들면 있으면 이 밑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하면 요러요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3자의 제공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에 관한 사항, 만약에 어떤 파일을 목적이 다 달성해서 또는 뭐 수집 이용 기간이 2년이면 2년이 다 지났기 때문에 5일 이내에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타 법률에서 보존하라고 하네. 2년 정도 보존하라고 하네. 그러면 보존하는 경우에 그 보존 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포함을 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위탁을 하면 그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왜냐하면 위탁자는 이 수탁자를 관리 감독하게 돼 있죠. 교육의 관리 감독, 그다음에 그 업무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어? 그러면 이걸 감독에 대한 것도 이 체크리스트가 쭉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글뱅이, 동글뱅이, 동글뱅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정상이라는 거를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점검 결과 정상이다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령 30조 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도 기술을 하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기술적, 뭐 물리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명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권. 이건 뭐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죠. 이거에 의무하고 권리 의무하고 그 행사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하라는 거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변경이 되잖아요. 그 변경이 되면 히스토리가 있다고요. 히스토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9년 1월에 개정됐다. 2019년 12월에 개정됐다. 2020년 1월에 개정됐다. 이 영역을 전부 기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그 변경된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CPO의 성명, 그 다음에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뭐 이런 거를 다 넣으라는 거고, 11번은 이 쿠키에 대한 거죠. 쿠키를 수집을 하는지,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람 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그 다음에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요, 법률에도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쓰라고 되어 있고, 이 법률에다가 다 적시를 못하니까 그 나머지는 또 시행령에다 넣어놨어요. 시행령에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그 다음에 이 시행령에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람, 처리 변경에 관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 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법이 고시거든요. 고시에도 약간 틀려요. 제가 이걸 봤는데 여기 6호에 보면은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에 관련한 점, 요거는 또 고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포함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해놓은 게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좀 더 이거는 자세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따라야 돼요. 만약에 법률이 여기는 파기에 관한 사항만 돼 있잖아요. 근데 법률에 보면 법률이 더 자세해요. 그럼 이걸 따라야 돼요. 이게 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일반적으로 법률은 선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이 좀 더 자세히 고시는 더 자세히 이러거든요. 시행령은 이 법률에서 빠진 부분, 추가해야 될 부분이 넣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시행령은 더 추가를 했잖아요. 또 고시는 더 자세하게 하는데 고시가 오히려 더 자세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여태껏 법률에서 정한 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 고시가 더 자세하면 고시를 더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고시에는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고시라고 그랬잖아요. 제 20조를 보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라고 돼 있어서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해서 다른 고지사하고 구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인데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고시에 따르지 않은 겁니다. 요거는 국토교통부네요. 국토교통부 가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건 고시의 규정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멀한 거고 정상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보면 3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3자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표준 이용 기간에서 이렇게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H대학교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한 거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다가 보니까 공개한 내용입니다. 처리 위탁에 관한 것도 이렇게 공개해 놓은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잘못된 게 수탁자의 정기 점검한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탁자 정기 점검 결과, 관리 감독 결과죠. 여기 정상, 이렇게 정상,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연 1회 이렇게 검사한다 이죠. 이렇게 이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넣지 않은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그 수탁자가 누구고 수탁자의 그 연락처도 기입을 했죠. 그 다음에 위탁하는 내용이 뭐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 들어가면은 아주 고시에 대한 내용도 잘 따르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